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하천 지형 세 번째 영상으로 만나고 있죠. 네,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이렇게 사과 이제 지난 영상에서 이제 그 영상 하나로 하천 지형을 마무리 짓겠다 그랬는데 이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한 두 개로 나누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만나서 하는 수업보다 수업 준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더 체계가 있고 그렇게 되면서 또 무엇보다 이게 잡담이 거의 없잖아요. 앞에 아무도 없는데 인형하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 약간 선생님이 감을 못 잡았었는데 실제 오프라인보다 수업 진도가 좀 빠른 편이어서 조금 여유 있게 하천 지형은 설명하기로 했어요.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꼭 하천 지형을 다 마무리 지을 테니까 자, 여러분들도 이제 잘 따라오시기 바래요. 자,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34페이지 하류 지역에 발달하는 지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하천 상류 일대에서 나타나는 지형, 발달해 있는 지형을 이야기할게요. 중상류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상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첫 번째 공부해야 되는 지형 이름이 감입공류하천이에요. 자, 우리가 공류하천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렇게 구부러져 휘어서 이렇게 흐르는 하천이 공류하천인데 공류하천에서는 바깥쪽 공격사면에서는 무조건 침식이 일어난다. 그리고 안쪽에서 보호사면에서는 퇴적작용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해발 고도가 낮고 대체로 평탄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침식이 일어날 때 옆쪽을 깎는 측방 침식이 주로 일어난다 그랬어요. 아래쪽으로는 깎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서 물길이 되게 쉽게 바뀌는 자유공류하천을 설명했었죠.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평지가 아니라 해발 고도가 낮은 곳이 아니라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을 흐르는 거기서 구불구불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게 감입공류하천이에요. 우리 감입이라는 말은 감은 상감청자 할 때 그 감이에요. 골짜기를 뜻하거든요. 우리가 상감청자가 이렇게 붓으로 뭔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자기 표면을 칼로 파낸 다음에 거기에 색이 다른 흙을 입혀서 우리가 만드는 도자기가 상감청자잖아요. 그것처럼 하천이 땅을 흐르면서 골짜기를 깊게 파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들입자죠. 그냥 산간 지역을 구불구불 흐르는 하천을 감입공류하천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핵심은 구불구불 흐르는 건 똑같지만 해발 고도가 낮은 대체로 평지가 아니라 해발 고도가 높은 산간 지역을 굽이굽이 흐른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 사면 쪽에서 퇴적 작용이 일어나는 건 똑같은데 물이 힘이 없으니까. 하지만 공격 사면에서 일어나는 침식이 조금 달라요. 제일 중요하니까 먼저 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공류하천에서는 주로 옆쪽을 깎아 나가는 측방 침식이 훨씬 우세하게 일어났다면 해발 고도가 높으면 당연히 이제 위치 에너지도 많아지고 바다랑 멀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아래쪽을 깎는 침식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히려 옆쪽을 깎으려고 봤더니 바로 옆에가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옆쪽을 깎는 건 천천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아래쪽을 깎는 게 더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천이 아래쪽을 깎는다. 아래 방향 하방 침식이라고 불러요. 하방 침식. 그래서 감입공류하천 산간 지역을 구불구불 흐르는 하천은 하방 침식이 측방 침식보다 훨씬 활발하게 일어난다.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선생님이 분명히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랬지 하방 침식만 일어난다고는 안 했죠. 그래서 비록 옆에 높은 산이 있다 하더라도 측방 침식이 분명히 일어나서 감입공류하천도 물길이 바뀌긴 바뀌어요. 미리 말할게요. 이것도 영상 후반에서 설명할 건데 자, 물길이 비록 느린 속도긴 하지만 천천히 바뀌면서 점점 구불구불해지고 구불구불해지다 보면 자유공류하천에서처럼 이렇게 물길이 새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 물길이 흘렀던 곳은 마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물론 드물긴 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가압 공유 하천에서도 구하도가 나타나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지형들이 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위성 사진 같은 거 보면서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설명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성 사진 구글 어스 한 번만 보고 다시 여기 수능 특강으로 돌아올게요. 자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가압 공유하천하고 관련된 지형이 굉장히 크게 나름 굉장히 크게 발달한 곳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주변은 완전히 산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산 사이를 지금 이렇게 구불구불 흐르죠. 이런 걸 가압 공유하천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가압 공유하천이 중요한 이유는 고위 평탄면하고 비슷해요. 주변은 경사가 되게 급한 산인데 인간이 이용하기 되게 힘든데 가압 공유하천은 그 형성 과정에서 비교적 평탄한 땅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위성 사진 여기 3D 이게 모형처럼 주변은 이제 산지에서 당연히 사람이 살기 힘들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가압 공유하천의 보호면 쪽에 완전히 평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완만한 곳이 생기면서 지금 여기에 도시가 들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압 공유하천이 중요한 거예요. 됐죠? 자 여기 뒤에서도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조금만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가 단양읍인데 자, 이 지형이 얼마나 큰지 여기에 커다란 운동장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봤더니 학교가 3개나 있네요. 뭐 모르긴 몰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일 확률이 높겠네요. 이처럼 꽤 큰 지형들도 만들어져서 인간이 여기에 도시를 만들거나 아니면 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집을 짓고 살거나 아니면 평평하니까 농경지로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또 평평하니까 주변은 산이라서 도로 같은 거 만들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이런 데는 이렇게 여기 도로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만 평평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굽이 차오를 때 공경면, 보호면 쪽에는 역시 이렇게 평평한 곳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자 이렇게 도로가 가다가 다리를 지나서 이렇게 도로가 이어지죠. 이런 식으로 평평한 지역을 따라서 교통로가 만들어져 있기도 하다. 인간이 알차게 이용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 이제 이런 지형을 하안 단구라고 하는데 방금 설명했던 가압 공유하천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에 보면 얘가 지금 번호가 다르게 돼서 구분되어 있는데 실제는 같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한꺼번에 공부를 하는 게 좋다. 됐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보여줄 거 좀 보여줬으니까. 자, 설명을 봤더니 자, 가압 공유하천은 산지 사이를 공유하는 하천이다.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신생대 지각 변동의 영향으로 자, 신생대 지각 변동이니까 경동성 요곡 운동. 근데 경동성 요곡 운동은 다른 말로 비대칭 융기 운동. 자, 가압 공유하천에서 이제 포인트는 융기예요, 융기. 융기를 해야 만들어지는 지형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융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지형 하나 공부했죠. 고위 평탄면. 그렇죠? 세트로 알아두셔야 돼요. 융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지형이고요. 그래서 융기량이 많았던 융기를 많이 한 곳에서 잘 만들어지고 그리고 대하천의 중상류의 이제 산지 지역에서 주로 발달한다. 자, 대하천의 이제 상류 지역이라 그런다면 한강 상류, 낙동강 상류, 금강 상류, 태백산맥, 소백산맥 높게 융기한 중상류 지역 융기를 많이 했으니까 가압 공유하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높게 융기했으니까 하천이 흐르면서 아래쪽도 많이 깎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닌데, 자, 선생님 수업을 잘 들으면 뭐 여러분들이 원하든 않든 지리 마니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압 공유하천도 어디 가서 지리 마니아라는 티가 확 날 수 있도록 한 가지 정보만 사실만 좀 이야기해 줄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가압 공유하천을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학생들이 우리나라 하천은 이제 이렇게 산간 지역은 대부분 가압 공유하천인 줄 알더라고요. 맞다 틀리다? 틀리다. 가압 공유하천은 드물어요. 드물다기보다는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하천은 역시 산간 지역에서도 직류를 해요. 자, 무슨 뜻이냐면요.
자, 융기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땅이 융기한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빗물이 모여서 흐르는 과정에서 당연히 하천이 만들어져요. 골짜기가 만들어져요. 계곡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땅이 융기한 다음에 흐르기 시작한 하천은 당연히 곧게 흘러요. 물은 최대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빨리 가려 그러잖아요. 근데 얘가 산지 사이를 굽이 흐를 이유가 없잖아요.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면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일반적인 지역도 대부분 그렇지만 제주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제주도는 뭐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에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자, 이제 여기가 지금 해수면, 화산이 폭발해서 한라산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한라산이 만들어졌을 때는 원뿔 모양이었겠죠. 물론 완전히 원뿔 이렇게 매끈하진 않았겠지만, 자, 그런데 비가 내리고 빗물이 이렇게 바다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제주도에도 하천이 있거든요. 제주도에 있는 하천은 대체로 직선에 가까워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최대한 빨리 가려 그러니까. 됐죠? 그런데 분명히 산지 지역인데 얘가 구불구불 흐른대요. 그 까닭이 뭐냐면요, 이 감익공유하천은 땅이 융기하기 전부터 하천이 흐르고 있었고요. 당연히 우리가 신생대 초에 한반도가 대체로 평탄했다 그랬잖아요. 평탄했어도 육지에 내린 빗물은 결국 바다로 흘러가야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자유 공유를 하는 하천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됐죠? 그래서 원래 하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리고 규모가 그래도 비교적 큰 하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땅이 융기하면서 자유 공유를 하던 하천이 융기하면서 이제 감익공유하천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결과적으로 오늘날처럼 산간 지역에 굽이 흐르는 하천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 자, 간단하게 우리가 좀 정리 좀 해줄게요. 자, 그래서 감익공유하천에서 이제 포인트는 신생대 초에는 자유 공유를 하던 하천이었으나, 그리고 이 자유 공유를 하는 하천의 위치는 어디였냐면요, 우리 한반도가 이런 잘 그려야 되는데 뭐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자, 당시에는 신생대 초에는 우리 한반도가 대체로 평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부 지역이건 우리나라 뭐 동부 지역이건 둘 다 자유 공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하지만 경동성 요곡 운동이 일어나면서, 융기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게 솟았죠. 서쪽은 거의 융기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봤더니 이거 한반도 서부 지역은 뭐 지금은 모양은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자유 공유하는 하천이 계속 자유 공유를 했던 거고요. 여기 동부 지역 태백산맥, 소백산맥, 1차 산맥이 융기하면서 자유 공유하던 하천이 감입 공유하천으로 바뀐 거예요. 자, 얘는 감곡이라고만 적을게요. 됐죠? 그래서 이 감입 공유하천은 이제 어디에 주로 위치하고 있냐면 1차 산맥 근처, 높게 융기한 곳에 주로 분포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좀 친절하고 좀 자세하게 할 거예요. 사실 선생님의 욕심도 조금 들어있는데, 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한국 지리 중에 우리 백미라는 말이 있거든요. 가장 뛰어난,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그리고 정말 지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이 부분을 이해하면서 막 쾌감도 느끼고 그래요. 하지만 그게 약간 높은 차원의 지리 어떤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지리교사의 욕심이라 그랬잖아요. 열심히 수업을 했는데 학생들이 그런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걱정되는 건 역시 설명은 들어도 잘 모르겠다,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딱 외울 것만 정리를 해줄 거니까 역시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푸셔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업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감입 공유하천이 만들어졌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 당구랑 이제 묶어 가지고 같이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얘는 따로 판서를 좀 할게요. 이건 보조 영상 찍었던 거네요. 자,
우리가 위치는 과거 신생대 초에는 평탄해가지고 자유 공유하는 하천이 있었으나 지금은 융기한 지역을 좀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선생님의 그림 실력이 좀 떨어지는 편인 거 알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좀 미안하긴 한데 그림 실력이 뭐 이렇게 거의 늘진 않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이것도 재능의 영역이니까. 자, 이제 융기하기 전에 대체로 평탄했던 땅이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공유하는 하천이 있었는데 공경면과 보호면 딱 한 번만 그릴게. 하나만.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여기는 단면도니까 이렇게 공유하고 있던 하천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당연한 얘기지만 하천의 단면도는 이렇게 공경면 쪽이 더 경사가 급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천의 단면은 약간 여기도 비대칭이죠. 이런 모양이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상태에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 얘는 낮고 평평한 지역이니까 그냥 이렇게 측방 침식을 하면서 뭐 계속 자유 공유를 했겠죠.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얘가 융기를 계속해요. 여기가 1차 산맥 근처니까. 그래서 신생대 3기부터 일어난 경동성 요곡운동, 비대칭 융기운동에 의해서 계속 융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땅이 이제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지금도 높아지고 있어요. 됐죠? 자, 높아지는 과정에서 이제 이 공유하는 하천은 측방 침식은 이제 조금씩 느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얘가 낮을 때는 그냥 깎아 나가면 되는데 해발고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산을 깎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측방 침식은 어쨌든 계속 일어난다. 그리고 하방 침식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땅 자체가 이렇게 높아졌으니까. 됐죠? 됐죠? 자,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해발고도가 이렇게 높아진 곳에서는 어떤 이제 하천이 만들어지냐면 하천이 융기하면서 아래쪽도 깎고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오른쪽 측면도 깎는 거죠. 그러면 골짜기의 단면이 이렇게 생기고요. 하천은 여기에 이렇게 흐르고 있고 물론 얘는 이제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하천이 생기게 돼요. 자, 선생님이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노력을 다 해볼게요. 그래서 얘가 융기하기 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었던 하천이었는데 융기를 하고 났더니 뭐 물이 뭐 이렇게 갑자기 많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천의 규모는 비슷해요. 하지만 융기를 하고 났더니 이제 여기를 이렇게 흐르는데 점선 말고 실선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공유하는 건 똑같지만 얘가 이렇게 좌우가 비대칭인 하천을 기준으로 좌우가 비대칭인 깊은 골짜기를 만들었고 지금은 골짜기 아래쪽을 흐르고 있는 거죠. 됐죠? 그럼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사진을 다시 보고 뭐 지형도를 다시 볼 건데 우리나라에 있는 가미 공유하천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 골짜기 모양도 좀 달라지긴 하는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골짜기의 좌우가 비대칭인 이런 골짜기가 만들어져요. 됐죠? V자는 V자인데 한쪽으로 약간 치우친 V자 골짜기가 만들어진다. 그럼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말했던 비교적 완만한 경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거의 평지에 가까운 땅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지형, 그걸 우리가 하안 단구라고 부르는데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런 지형은 반드시 보호면 쪽에 만들어져요. 인간이 이용하는 곳은 이곳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경사가 되게 급하죠. 인간이 이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정말 거의 절벽에 가까워서. 됐죠? 자,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한국지리를 공부하는 학생 가운데 이렇게 이해력이 아마 상위 10% 안에 들어갈 거예요. 자, 다시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하고 이제 선생님이 정말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할 거예요. 일단 여기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평지에서 자유 공유를 하던 하천이 융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 키워드는 융기예요. 융기를 하게 되면 하방 침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측방 침식도 비록 느려지긴 하지만 분명히 계속 일어난다. 그 결과 융기하기 전에는 이제 상대적인 위치예요. 1번 지역을 흐르고 있던 하천이 아래쪽을 많이 깎아 나가고 여기 그림상에서는 오른쪽도 깎아 내려가면서 결국 깊은 골짜기를 만드는데
하천을 중심으로 좌우가 비대칭인 골짜기를 만든다. 그리고 골짜기 아래에서 역시 이렇게 계속 공유하면서 흐를 것이다. 이게 감히 공유하천의 일단 가장 큰 줄기예요. 됐죠? 됐죠? 하방 침식과 이제 약간 느린 측방 침식이라 그러는데 기출 문제를 보면 제한된 측방 침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지구의 역사를 봤더니 신생대 제3기부터 융기만 일어난 게 아니라 융기만 계속 일어난 게 아니라 아이 젠장 망할 여기가 지금 포인트거든요. 망할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여기를 이해하면 정말 짜릿해요. 자, 융기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설명했던 기후 변화가 같이 일어났죠. 빙기, 간빙기, 빙기, 간빙기, 빙기, 간빙기, 그다음에 최종 빙기, 그다음에 후빙기. 뭐 여러 차례 이렇게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는 지금 하천의 거의 상류 지역이거든요. 자, 하천의 상류. 기후가 이렇게 바뀌면서 하천 상류에서는 오늘날 후빙기 기온이 높을 때는 침식이지만 기온이 낮았던 시기에는 퇴적이었죠. 자, 여러분들 뭐 지금 완벽하게 이해하면 좋겠지만 얼핏 기억나죠? 기후 환경이 달라지면 퇴적, 침식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 상류 지역이 어쨌든 빙기, 간빙기 이렇게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침식, 퇴적이 계속 바뀌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침식과 퇴적이 바뀐 거랑 융기하면서 이렇게 거대한 비대칭 골짜기가 만들어지는 거랑 이렇게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은 이제 지우고요. 여기 부분만 이제 융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 부분만 조금 크게 그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이 부분이 다시 말하지만 한국지리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만큼 만족도도 큰 부분이에요. 자, 다시 그림 그릴게요. 자, 이제 여기는 원래 평지였으나 융기하고 나면 어쨌든 계속 또 침식이 일어나서 결국 이게 뾰족한 산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이렇게 평지로 그렸지만 실제로는 이제 산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산으로 그릴 거고요. 물론 원래는 이제 이렇게 평평했던 곳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림처럼 원래는 여기를 이렇게 공유하던 하천이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융기하고 봤더니 골짜기가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면 좀 그러네. 자, 아무튼 여기도 이제 이렇게 산으로 그릴게요. 이쪽도 이제 산인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 신생대 초에는 여기에 있던 이제 하천이 오늘날이 되고 나서 봤더니 여기를 이렇게 지금 2번처럼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완경사면 쪽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 자, 일단 결론 중에 하나를 말하자면 자, 여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는 이제 물의 영향을 받긴 받았으나 주로 계속 침식을 받아서 급경사가 된 거고요. 여기는 어쨌든 퇴적작용이 일어나면서 깎기도 했지만 퇴적작용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지나간 거죠. 그럼 여기에는 하천 퇴적물질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자, 물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 여기에서는 둥근 자갈이 나온다. 둥근 모래가 나온다. 그것도 포인트예요. 지난 영상에서 구화도 설명하면서 둥근 자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했잖아요. 자, 말이 길어졌네요. 자, 이제 색깔 조금 달리 해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얘가 융기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 당시의 기후 환경은 오늘날과 비슷한 간빙기, 기온이 높았던 시기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 있던 하천이 얼마 동안은 계속 깎아 나가면서 이 정도 골짜기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역시 하천은 흐르고 있었겠죠, 물이. 자, 얘는 과거의 간빙기니까 그냥 간이라고만 적을게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기후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빙기가 됐어요. 자, 빙기의 하천 상류 지역은 퇴적. 그러면 얘가 깎는 대신 상류에서 가지고 오는 또는 여기 주변 산에서 이렇게 떠 내려온 흙과 모래, 자갈 같은 것들이 여기 계곡을 이만큼 메우게 돼요. 그러겠죠. 그래서 메워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퇴적 물질들이 있고 다시 기후 환경이 바뀐 거예요. 기온이 높아져가지고
빨간색 맞나? 높아져가지고 다시 간빙기가 됐어요. 적을게요. 빼먹고 그냥 넘어가면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여기에 퇴적물이 쌓인 건 과거 빙기 때, 그리고 간빙기와 빙기는 여러 차례 반복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되풀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빙기가 되면 다시 이제 침식 작용이 일어나는데, 당연히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공유하는 하천이다 보니까 여기 오른쪽을 깎아 나가는 거예요. 여기 쌓여 있는 건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측방 침식과 하방 침식이 일어나면서 골짜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도 좌우 비대칭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하천이 공유한다. 물론 얘는 또 다른 간빙기예요. 얘하고 얘는 당연히 다른 식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빙하 시대가 오면, 빙기가 오면 이제 또 이 골짜기가 메워지는 거죠. 메워지는 거예요. 하천이 운반해온 어떤 물질로. 얘는 다시 빙기인 거예요. 다시 빙기. 자, 그리고 이제 여러 번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마지막 얘가 최종 빙기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최종 빙기. 어차피 뭐 빙기가 많아져도 이게 뭐 되풀이 될 뿐인 거지 새로운 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최종 빙기가 끝나고 이제 후빙기잖아요. 후빙기는 오늘날. 그럼 이제 오늘날은 당연히 하천 상류 지역에서는 침식 작용이 일어나고요. 그럼 얘가 또 여기 오른쪽부터 이렇게 깎아 내려가고 좌우가 비대칭인,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여기는 후빙기라고 적을게요. 후빙기. 이런 식의 이제 지형 형성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물론 처음에 이렇게 그렸던 이 큰 골짜기하고 지금 이제 각도는 조금 달라졌지만 선생님이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천천히 생각해 봤더니 여기가 이렇게 매끄럽게 깎이는 게 아니라 여기 깎일 때는 간빙기, 기온이 높았던 시기, 그 다음에 기온이 낮았던 빙기 때는 퇴적작용이 일어나면서 뭔가 물질이 쌓여가지고 평지가 만들어지고, 다시 이렇게 깎이는 간빙기, 그 다음에 이렇게 평지가 만들어지는 빙기, 그 다음에 최종 빙기가 끝나고 후빙기가 됐을 때는 여기 마지막 이 골짜기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깎인 게 아니라 깎이고 쌓이고 그게 되풀이 됐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아마 여러분들 선생님이 보기에는 지금 눈동자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카메라 렌즈밖에 안 보이지만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자, 이해가 됐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한국지리를 공부하는 학생 중에 상위 3% 안에 들어가요. 자, 대부분의 지리 선생님들은 이거 학생들이 이해 잘 못하니까 아예 설명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설명 들어서 알겠지만 좀 복잡하죠. 여러 가지 걸 종합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재에서도 이게 잘못 설명해요. 왜 잘못 설명하고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 이야기해 줄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만들어지는 지형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일단 뭐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마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감입 공유하천은 산지 사이를 구불구불 흐르는 하천인데, 급경사 말고 여기 완경사 쪽에, 보호면 쪽에 그 결과적으로 봤더니 이런 식의 지금 지형이 만들어져 있죠. 매끄러운 게 아니라 이렇게 높아졌다가 평지, 다시 높아지고, 이 모습이 계단을 닮은 거예요. 단이 있잖아요. 단이. 자, 그래서 이렇게 높아지는 언덕인데 얘가 매끄럽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계단처럼 단이 있다. 이런 지형을 단구라고 불러요. 단구인데 얘는 하천 옆에 있는 단구죠.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를 해안이라 그러잖아요. 하천 옆에는 당연히 하안이 되겠죠. 하안. 그래서 이런 지형을 하안 단구라고 한다. 자, 선생님이 그래서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감입 공유하천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하안 단구가 같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 이제 정리할게요. 감입 공유하천의 정의는 뭐 다시 말하지 않을 테고요. 감입 공유하천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뭐 기후 변화가 같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포인트는 융기지만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우리는 결과만 정리하면 돼 이제. 그래서 감입 공유하천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공유하는 구간이 이렇게 여기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데서는 반대편으로 공유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공유하는 과정에서 감입 공유하천이 만들어지면서 한쪽은 급경사, 한쪽은 완경사, 그런 지형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완경사 쪽은
매끄러운 경사면이 아니라 계단 모양의 경사다. 하천 옆에 있으니까 하한 단구라고 한다. 그리고 이 하한 단구는 주변은 이제 온통 산이지만 여기는 지금 이렇게 평지가 있잖아요. 이 평지를 인간이 알차게 이용한다. 그렇게만 정리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하한 단구는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공류하는 감이 공류하천에서 보호면 쪽에 무조건 하한 단구가 만들어져요. 됐죠? 됐죠? 자, 이제 정말 그런지는 이제 설명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성 사진이나 지형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하고 났는데 확실히 어저께보다는 컨디션이 좋은지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나서도 나름 지금 되게 뿌듯하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계속 해볼게요. 설마 여러분들 이해 못한 건 아니겠죠? 혹시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볼 때가 정말 아마도 선생님 예상으로는 못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동영상 보기 전에 계약을 할 수도 있거든요. 등교 계약을. 아무튼 혹시 등교 계약을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물어보면 되고요. 그 전이라고 한다면 질문 게시판에 글 올려주세요. 부족한 부분 열심히 채워줄게요. 자, 이제 하한 단구 정리를 할게요. 자, 하한 단구 하기 전에 자, 일단 여기 감익공유하천은 하천 주변이 당연히 급경사고 산간 지역이니까 경치가 좋고 그러다니까 레포츠 스포츠 같은 거 하는 거죠. 래프팅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한 단구 하천 주변에 분포하는 계단 모양의 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지리에서는 감익공유하천 주변에 있는 하한 단구만 나와요. 자, 우리가 사실 범람원 지역에도 하한 단구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이게 지형이기 때문에 물론 형성 원인은 좀 다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범람원 지역은 이미 평지가 많죠. 거기에 하한 단구가 있어. 그게 인간한테 별로 중요할까요?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을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감익공유하천 주변에 있는 하한 단구만 나와요. 자, 아무튼 여기 하천은 감익공유하천 위에서 설명한 거 연결을 시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 하천의 바닥이나 범람이 자, 이제 이건 뭐 좀 표현이 그러니까 지우셔도 상관없고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실제 우리 하한 단구는 감익공유하천이 만들어지면서 땅이 융기하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융기했을 때 만들어진다. 그다음에 또는 해수면 하강에 의해서 뭐 하천 침식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건 시험에서 물어보는 그런 이제 감익공유하천 주변에 있는 하한 단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니고요. 여기 범람원 주변에 하한 단구가 만들어질 때 얘는 지금 범람원은 융기하는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수면이 하강하면 여기 주변에도 하한 단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여기 주변에 하한 단구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얘를 시험에 물어보진 않아요. 됐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론상 땅이 융기하는 거나 아니면 땅은 가만히 있는데 하천이 하강하는 거나 결국 같은 거죠. 그래서 하한 단구는 감익공유하천은 땅이 융기하거나 하천이 하강할 때 만들어질 수 있다. 네, 그런 선택지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거기가 옳다고 설명을 해야 돼요.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단구면은 하천보다 당연히 해발 고도가 높아서 비가 많이 내리더라도 넘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제 범람원 지역, 평야 지역이랑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보여주었던 우리가 이제 감익공유하천 옆에 단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잖아요. 거긴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그 물이 불어나도 그 단양 시내까지 물이 넘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보다는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한 단구면에 있는 퇴적층에는 둥근 자갈이나 모래가 분포한다. 됐죠? 설명했잖아요. 과거에 하천이 분명히 이렇게 지나온 자리니까 그리고 뭔가 쌓아두었던 자리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온 자리는 약간 경사면 그 다음에 평평한 곳은 하천 퇴적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이 하한 단구고요. 그 평평한 면을 단구면이라고 불러요. 단구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런 단구면은 아까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줬던 것처럼 산간 지역에 있는 평평한 땅이니까 농경지로 이용하거나 취락이 입지하거나 아니면 도로, 철도, 교통로로 알차게 이용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아까 우리 교재에서도 하한 단구가 생기고 있는 그림을 이미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랬잖아요. 복잡해서.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계속 문제를 풀면서 자료를 볼 건데 우리가 보는 자료는 항상 이렇게 공유하는 하천에서 지금 공유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봤던 범람원과 달리 하천 옆으로 지금 등고선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한쪽은 급경사, 이쪽은 급경사, 이쪽은 완경사. 보호면 쪽에 완경사지만 실제로는 계단 모양이다. 얘가 하안 단구예요. 분명히 하천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산간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안 단구의 형성 과정을 봤더니 하천부터가 이미 직류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랑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좀 길게 설명했던 그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그랬더니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맞지 않는 걸 알면서도 이 그림을 집어 넣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지금은 이제 그런 인터넷 강사는 없을 텐데 이 그림을 갖다 놓고 옛날에는 이렇게 설명하는 이제 일부 강사들도 있었어요. 자, 평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천이 아래쪽을 깎아 나가는 과정에서 하천 양 옆으로 계단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기후 변화를 이렇게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약간 잘못된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융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융기라고 써 있잖아요. 융기를 하는데 융기하는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얘가 융기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융기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그렇게 융기가 불규칙하게 일어나면 하천 옆에 계단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뇌피셜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선생님은 아마 지금은 없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제 계속 이런 지형도의 결정적인 차이는 얘는 지금 직류하다 보니까 하천 양 옆으로 계단 모양의 지형 하안 단구가 만들어졌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그리고 맨날 물어보는 건 감입 공유하천인데 양쪽이 계단 모양이 아니라 여기 보호면 완경사면이 계단 모양 하안 단구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선생님이 잘한 것 같아서 영상을 끊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 정리하는 시간 잠깐 줄 거니까 정리하시고요. 뒤에 이제 곧바로 이제 자료들 좀 보여주고 추가로 여러분들이 뭐 조심해야 될 거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자, 이제 우리 감입 공유하천과 하안 단구 우리 지형도부터 먼저 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성 사진이랑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조금 설명할 거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는 이제 선상지하고 뭐 침식 분지를 할 건데 얘네들은 뭐 어려운 것도 없고 금방 끝나거든요. 자, 아무튼 감입 공유하천과 선상지 지형도를 보면 우리 지형도 보기 전에 뭐 지형도긴 한데 이거부터 볼게요. 자, 얘는 확대를 좀 더 해볼까? 자, 얘도 지금 대표적인 감입 공유하천 구간을 지금 지형도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천이 나오는데 하천과 관련한 건 사실 크게 두 가지잖아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범람원, 자유공유하천. 범람원과 자유공유하천은 조금 구분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감입 공유하천과 하안 단구인데 하천 옆에 이렇게 급경사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논기호가 당연히 거의 있을 리가 없죠. 평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자유공유하천인지 감입 공유하천인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이해한 친구들은 우리가 B와 같은 지형을 강 옆에 있으니까 하안 단구구나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암기하는 친구들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뭐 잘 안 되면 단순 암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 가면 바닷가 지역에도 해안가에도 계단 모양의 언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곳이 있거든요. 맨날 물어봐요. 선생님, 하안 단구하고 해안 단구하고 선생님 제가 혹시 필기 잘못한 거 아니죠? 선생님 발음이 되게 지저분해서 그런 거 아니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거예요. 하천 옆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얘는 해안가 바다 옆에 있는 거. 일단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지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적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런 지형은 융기해서 만들어진다. 융기를 해야만 만들어진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래 이 하천은 여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 부분만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아마 하천은 처음에는 여기에 이렇게 흐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하방 침식과 측방 침식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물론 하방 침식이 더 활발하게 일어났고요. 얘가 점점 이렇게 이동해 오는 과정에서 좌우가 비대칭인, 한쪽은 급경사, 한쪽은 완경사. 그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봤더니 이쪽이 급경사, 이쪽이 완경사. 얘랑은 지금 이렇게 좌우를 뒤집으면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완경사면 쪽에 B에 하한 단구가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A에도 하한 단구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됐죠? 하한 단구는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번 설명했던 것처럼 주변은 다 높은 산지, 경사가 급한데 완경사.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집도 있고 이렇게 지금 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농경지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농사도 짓고 있을 거예요. 물론 밭농사지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이제 이미지는 여기 가에서 낫까지 지금 이렇게 잘라서 단면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 구간 단면도라는 거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봤더니 자, 아까 이쪽이 가였고 이제 이쪽이 나였고, 이쪽은 지금 공격사면 급경사, 이쪽은 이제 보호사면인데 여기가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완경사지만 매끄러운 완경사면이 아니라 평지경사 이렇게 계단 모양의 언덕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방 침식과 측방 침식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땅이 융기하는 과정에서 기후 변화가 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 이건 정말 완전 심화 내용이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친구들은 한국 지리에 대단한 소질이 있는 거예요. 혹시 자기가 정말 이걸 이해했다? 그럼 정말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자, 이제 별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포인트 여기 둥근 자갈, 둥근 모래가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하천의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니까.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 지형도들 보면 이제 뻔히 이제 특징이 눈에 보일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잘 했으면. 자, 이제 얘는 또 전형적인 감입 공유하천과 하한 단구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이건 교재에 있던 거랑 똑같네요. 자, 이렇게 구불구불 흐르는 하천이 있는데, 그리고 주변을 봤더니 이제 등고선이 되게 많죠. 평야 지역보다는 당연히 해발고도가 높을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해발고도가 나와 있는데 529m.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는 이런 데도 해발 고도를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막 200m, 300m, 뭐 심지어 500m, 600m 그래요. 그런 건 당연히 산간 지역이니까 감이 공유하천이다. 급경사, 완경사, 보호사면 쪽은 하한 단구. 하한 단구는 과거에 물이 흘렀던 곳이기 때문에, 물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둥근 자갈이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에선 지금 여기 밭 기호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지형도는 당연히 크게 보면 지금 하한 단구하고 감입 공유하천을 지금 나타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한번 봐보세요. 얘는 조금 있다가 위성 사진으로 보여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감입 공유하천도 분명히 공유하는 하천이니까 물길이 바뀌고요, 유로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구하도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구하도가 만들어져 있는 곳이 몇 군데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예요. 선생님이 찾아봤더니 얘는 삼척에 있는 지형이더라고요. 자, 여기 조금 여러분들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지금 하천을 봤더니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이쪽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이쪽은 급경사, 이쪽은 완경사, 이쪽이 지금 하한 단구예요. 하한 단구. 자,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여기 A 잘 봐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지금 등고선이 서로 지나가지 않고 여기가 해발고도가 똑같은 지점이, 비슷한 지점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여기가 이제 포인트예요. 여기가. 자, 이제 과거에는 원래 이 하천은 이렇게 흐르고 있었고요.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여기가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면 전형적인 지금 감이 공유하천이죠. 그래서 여기 급경사, 여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완경사, 여기 하한 단구예요. 하한 단구. 그다음에 여기 지금 A는 이제 과거에 물이 흘렀던 곳인데 여기서도 이제 측방 침식이 계속 이제 일어나면서 하방 침식과 함께 어쨌든 측방 침식이 계속 일어나면서 여기에 새로운 물길이 뚫리자 당연히 여기는 평지보다는 경사가 급하니까 이쪽으로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기는 뭐 우가코 같은 건 만들어지지 않고요. 그냥 곧바로 구하도로 바뀌게 돼요.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잠깐만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 A는 구하도에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물이 흘렀던 곳이니까 대체로 평탄해서 반농사도 짓고 논농사도 짓고요. 그리고 여기는 과거에 하한 당구였으니까 지금 집들이 있는 거고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입 공유하천에서 유로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구하도가 만들어졌는데 이 구하도 안쪽에 여기 하한 당구와 그다음에 여기는 원래 이제 해발도가 조금 높았던 부분이니까 여기 부분이 이렇게 물이 흘렀던 평평한 곳 가운데 이렇게 언덕으로 남아있게 돼요. 자,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지형학 용어로 미엔더 코어라고 불러요. 공류 핵. 그래서 이런 지형들이 있더라. 자, 이걸 뭐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거 어딘가 문제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런 지형도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됐죠? 넘어갈게요. 다음에다가는 자, 다음은 이제 정말 평범한 문제예요. 산간 지역에 있는 감이 공유하천하고 이제 하류 지역에 있는 범람원 지역하고 지금 비교해서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네, 뭐 뻔하죠. A는 이제 하한 단구 구분되시죠? 윤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살짝 복습을 하자면 큰 강이 있는데 나름 큰 강이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자유 공유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C는 하천이랑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지금 밭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자연 제방. 그 다음에 B는 하천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 논농사인데 과거에는 습지, 배후 습지였고 지금은 논으로 개간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걸. 여기가 뭐 이게 진흙이다 그러면 모래를 조금 섞는다든지 또는 여기가 습지다 물을 이렇게 뿜어내는 배수 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농경지로 바꾸는 걸 개간이라고 불러요. 하천의 상류 지역, 하천의 하류 지역. 그다음에 여기는 아예 등고선 자체가 별로 없지만 여기 봤더니 200m 정도나 되는 거죠. 됐죠? 자, 이런 평범한 문제들은 여러분들 앞으로 그냥 딱 보면 정말 답이 나와야 돼요. 그만큼 사실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이건 다음에 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제 우리가 위성 사진을 조금만 볼게요. 위성 사진. 자, 얘가 아까 보여줬던 그 단양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감이 공유하천의 규모가 크면 그만큼 하한 단구도 크게 만들어져서 정말 이렇게 도시가 하한 단구 위에 생길 정도로 넓은 평지가 나타나기도 한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평지는 좀 드물고요. 자,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서 한번 봐볼게요. 여기도 지금 뭔가 농사를 짓고 있죠. 여기도 하한 단구, 이쪽은 급경사. 그 다음에 이쪽은 급경사, 이쪽은 지금 완경사, 하한 단구예요. 뭐 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얘가 계속 구불구불 흐르니까 자, 여기도 이렇게 보사면 쪽에 봤더니 집도 조금 보이고요. 농사도 지금 짓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쪽은 급경사니까 사람이 이용할 수 없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과연 이런 하한 단구는 얼마나 흔할까? 자, 얘가 지금 사실은 남한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라서 그나마 하한 단구가 좀 크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곳은 이제 조그만한 계곡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선이 거의 직선에 가깝게 나 있죠. 이런 데는 하천이 지금 직류하는 거고 그 감이 공유하천도 약간은 드문 지형인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좀 있지만 됐죠? 그리고 여러 번 말했던 것처럼 이런 데는 사람이 어쨌든 이용할 수 없지만 자, 여기도 하한 단구가 되게 뚜렷하게 보이죠. 이렇게 잘랐을 때 공경면, 보우면 하한 단구. 이렇게 잘랐을 때 급경사, 완경사, 하한 단구. 이렇게 자르면 하한 단구. 이제 막 저절로 보이죠. 자,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자, 우리가 여기 하한 단구 이쪽 보우면 쪽에 봤더니 이렇게 하얗게 뭔가 쌓여 있는 거거든요. 백사장이에요.
퇴적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쪽은 침식, 이쪽은 퇴적. 이렇게 해서 단면도를 잘라보면 당연히 이쪽이 수심이 더 깊고요. 이쪽 보호면 쪽은 수심이 더 얕고요. 공유하는 하천의 특성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자, 공경면 계속 깎아 들어가요. 여기도 공경면 계속 깎아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여기하고 여기에 새로운 물길이 뚫릴 수도 있어요.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물길이 자유롭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유 공유하천은 당연히 아니지만 뚫릴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뚫려 있는 곳을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봤더니 입체로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좀 더 구분이 쉽죠. 자, 딱 봐도 과거에 이쪽이 상류고 이쪽이 하류거든요. 물이 이렇게 흘렀을 것이고 여기는 옛날에 물길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측방 침식이 어쨌든 계속 일어나면서 새로운 물길이 뚫리자 여기로는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과거에 물이 흘렀으니까 둥근 자갈 같은 것도 나타날 거고 그 흔적 지금 이렇게 저수지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당연히 대체로 평탄하니까 농사도 지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여기는 여기 이 부분은요. 여기 새로운 물길이 뚫리기 전까지는 여기랑 이어져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여기는 옛날에는 하한 단구였었고요. 지금은 하천이 없으니까 하한 단구라고 부르진 않고 자, 이렇게 언덕으로 남아있는 걸 미앤더 코어 공유핵이라고 부른다. 이건 정말 지리학과나 지리교육과를 가야 이제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뭐 좋죠. 우리가 뭐 전문 내용도 조금씩 알면 지리를 공부하는데 약간 전문가 느낌도 나고 그렇잖아요. 네. 자, 이런 곳이 바로 이제 구하도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디를 살펴볼까요? 살펴볼 만한 데가 어디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알 만한 데가 나중에 알아볼까? 자, 아무튼 이런 곳이 몇 군데쯤 있는데 나중에 찾아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지형도에서 우리 그 구하도, 감액 공유하천에서도 구하도가 만들어진다. 그런 곳이 있었죠. 그런 곳을 한번 찾아보면 어디지? 찾으면 나올 것도 같은데? 지금 이게 선생님이 이름을 지금 지명을 안 써놨더니 그리고 여기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좀 잘 안 보이네요. 여기다.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살펴봤더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일시정지 눌러놓고요.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자, 여기도 딱 이해가 되죠? 아까랑 거의 비슷하죠? 얘는 이쪽이 상류고 이쪽이 하류거든요. 물이 옛날에는 이렇게 흘렀으나 측방 침식이 일어나서 새로운 물길이 뚫리면서 여기가 구하도가 되고 농사를 짓고 있고 여기 가운데는 이렇게 언덕으로 남아있다. 됐죠? 자, 우리가 그래서 감입 공유하천하고 하한 단구는 여기까지 하면 정말 완벽하게 지금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부디 잘 이해했기를 기도할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어려운 내용이었고 좀 이제 쉬운 내용들로 이제 빠르게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밑에 있는 선상지 수능 특강으로 돌아가서 선상지 올라가서 선상지 자, 결론부터 말할게요. 선상지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드문 지형이라서 시험에서 거의 물어보지 않아요. 지금까지 물어본 적이 한두 번 있었는데 뭐 물어봤냐면요. 선상지가 맞냐, 우리나라의 범람원이 맞냐. 당연히 범람원이 많고요. 그 다음은 선상지에 쌓여있는 물질들은 하천 상류니까 퇴적물이 대체로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하천 상류니까 상대적으로 큰 편이고요. 범람원이나 삼각주에 쌓여있는 물질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거죠. 그 정도만 물어봤어요. 일단 뭐 흔해야 뭐 이렇게 우리가 보든지 말든지 할 건데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선상지가 있다 그러면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만 잘 짚고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자, 선상지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하천의 계곡 입구에 만들어진대요. 자, 우리가 이제 산에서 시작한 하천이 이렇게 흘러서 뭐 평지를 만나고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제 얘는 약간 거꾸로 표현을 한 거죠. 하천 입장에서 보면 계곡에서 물이 흘러 나오잖아요. 그럼 그 계곡으로 들어가는 입구 부분, 계곡이 시작되는 곳에 선상지가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계곡의 입구를 곡구라 그래요. 곡구, 계곡의 입구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퇴적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자, 산지가 있는데 계곡이 있는데 당연히 계곡은 물길이 되게 좁죠. 이렇게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의 경사가 유난히 급한 곳이 있어요. 산의 경사가 급해서 산에서부터 계곡물이 되게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빠르다 보니까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이제 흙이나 모래 같은 것도 많이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거나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태풍이 불거나 그런 경우에는 흙과 모래가 어마어마하게 떠내려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계곡이 이렇게 흙이나 모래나 심지어 뭐 바위 같은 것도 막 떠내려 오는데 가지고 오다가 이제 경사가 급한 산지가 끝나고 평야를 만났어요. 비교적 평평한 평야를 만났어. 그러면 이렇게 운반하던 물질들을 더 이상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계곡이 끝나는 지점에 쌓아두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선상지다. 자, 그래서 표현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경사가 급한 산이 많다 적다. 자, 여기서 경사가 급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뭐 등산하기에 급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급해가지고 입자가 큰 물질들을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경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사가 그렇게 급한 산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상지가 많다 적다 당연히 별로 없고요. 그리고 규모도 큰 건 별로 없어요. 눈에 띄는 건. 자, 조금 이따가 물론 위성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할 거지만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가장 큰 특징이 있죠. 그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얘는 이제 설명은 이제 우리 선생님이 또 못 그리는 그림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제 저기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자, 계곡의 입구 부분이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높은 산들이 있어요. 높다기보다는 정말 이제 경사가 급한 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산이 이렇게 있는데 계곡물이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제 이쪽은 평지거든요, 대체로. 그러면 이제 흙이나 모래나 자갈 같은 걸 더 이상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퍼지면서 쌓이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쌓이게 돼요. 자, 물론 이런 선상지는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계곡에서도 만들어주고요. 옆에 있는 계곡에서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계지리를 공부할 때는 이제 그런 지형도 배울 건데 선상지가 서로 성장해가지고 선상지들이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지형도 나중에 3학년 때 세계지리를 공부하면 단어 정도만 배울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상지가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는 기반암이에요, 암석이에요. 그 위에 계곡이 운반해온 물질들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선상지인데 선상지를 구분하는 용어가 있어요. 여기 부분을 곡구라 그러고요. 계곡의 입구. 그다음에 여기는 선상지의 시작되는 부분, 선상지의 머리 꼭대기 정수리 선정이라고 불러요. 선정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부분, 여기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표시를 할까요? 여기는 선상지의 가운데 부분이라 그래서 선상지의 중앙이다. 선앙이라고 불러요. 선앙, 발음이 귀엽죠? 앙.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 여러분들 웃으면 안 되는데 여기 마지막 부분은 선상지의 끝이다. 선단이라고 불러요. 선단. 됐죠? 자, 이제 여기에 특징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천이 물질들을 운반해 오다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럼 당연히 크고 무거운 것들은 여기 선정에 주로 쌓일 거고요. 선단으로 가면 갈수록 입자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작고 가벼운 건 그래도 멀리까지 떠내려 갈 거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하천의 상류 지역이다 보니까 선정에는 사실 약간 큰 자갈들도 있고요. 모래들도 굵은 게 쌓여 있어요. 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선앙은 주로 모래가 쌓여 있고요. 입자가 좀 굵은 거예요. 그다음 선단까지 이제 오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비교적 입자가 작은 진흙 점토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정에서 선단으로 가면서 입자의 크기가 작아진다. 됐죠? 그거 좀 파악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단면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자르고 여기를 이제 A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B라 그럴게요. A하고 B. 그래서 이제 A를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 이쪽을 B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뭐 바꿔도 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하면 A 쪽은 이제 산간지역 경사가 급한 산이고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반암, 원래 있던 암석이 이렇게 있어요. 경사가 급한 산이 비교적 완만한 평지를 만나게 되면 그 위에 계곡물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여기에다가 자갈, 모래, 흙 같은 걸 쌓아두게 되는데
하늘에서 보면 우리가 부채꼴 모양, 단면도를 보면 이렇게 쌓이겠죠. 됐죠? 선정, 선앙, 선단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용어 하나 설명하려고 단면도를 그린 건데, 자, 이제 계곡물이 이렇게 이제 흘러와요. 이제 뭐 홍수가 나거나 그랬을 때 이제 물질들이 많이 쌓이는 거고, 평소에는 물이 많진 않으니까. 자, 그리고 계곡물이 이렇게 와가지고 선정에 도착했어요. 어떻게 될까? 선상지 위를 흘러갈까요? 아니면 지하로 스며들까요? 지하로 스며들겠죠. 입자가 굵으니까 모래만 돼도 막 스며드는데 막 자갈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계곡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쉽게 말하면 지하수가 돼서 기반암 위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요. 선상지의 아랫부분을 흘러가요. 그러다가 선상지가 끝나게 되면 다시 땅 위로 나오겠죠. 뭐 분수처럼 솟아나는 건 아니지만 샘물처럼 이렇게 지하수가 선상지가 끝나는 부분에서는 땅 위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까 선생님이 용어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잘 알아두세요. 자, 여기는 비교적 평평한 땅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들이 살 수가 있는데, 사람이 살 때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물에 의해서 토지 이용과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결정이 되는데, 먼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여기예요. 선 정하고 선단 부분은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선정에서는 물이 스며들기 전에 구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물이 지금 샘물처럼 솟아나니까 그거 구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선정에는 마을이 있는데 그런 마을을 곡구취락이라고 불러요. 아마 시험 문제에서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물이 스며들기 전에 물을 구할 수 있어서 계곡 입구에는 마을이 있을 수 있다. 됐죠? 그 다음 우리 선앙은 물이 지금 선상지의 지하로 흐르죠. 그리고 이 깊이가 수십 미터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우물 같은 거 파봤자 물이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선정 부분은 지표수가 부족하니까 농사를 지으면 논농사, 밭농사. 당연히 여기는 밭농사 또는 과수원. 칸이 작으니까 과수원 기호를 할게요. 과일 모양. 그 다음에 우리가 선단은 자, 물이 이렇게 솟아나고 그 다음에 입자가 작으니까 물을 구할 수 있고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당연히 취락이 입지하고요. 그 다음에 농사는 논농사를 주로 지었었어요. 됐죠? 자, 이제 이거 정리하고 또 용어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지하수 형태로 물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선상지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물이 흐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죠? 숨어서 흐르죠? 그렇게 지하수 형태로 숨어서 흐르는 걸 복류라 그래요. 복류. 복류. 자, 류는 흐를 유자, 복은 여러분들 경찰들이 숨어가지고 이렇게 근무하는 거, 이게 도둑이나 아니면 범죄자 잡으려고 잠복 근무라 그러죠. 조용히 숨어서 근무하는 거예요. 숨는다는 뜻이에요. 복류.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그럼 우리가 복면의 복자가 같은 복자냐 물어보는데, 복면은 이제 가린다는 뜻이고요. 얘는 이제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한자가 달라요. 약간 헷갈리기 쉬워서 어쨌든 그때 쓰는 한자고요. 그럼 이렇게 지하수로 흐르다가 땅 위로 다시 물이 나온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용천이라 그래요. 용천. 샘천자, 샘물처럼 솟아난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선단에서는 자, 여기가 이제 지하수가 밖으로 나오는 부분이라서 띠 모양이죠. 이 곳을 용천대라고 불러요. 용천대. 끝. 이렇게 하면 이제 선상지는 다 끝났어요. 기본 용어 알아두시고요. 뭐 형성 과정 어렵지 않죠? 그 정도만 이렇게 정리하면 어떤 문제든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물론 이 선상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진 않지만, 자, 참고로 선생님이 만약에 내신 문제를 내면 선상지 자세히 낼까요? 아니면 되게 간단하게 낼까요? 선생님은 되게 간단하게 낼 거예요. 공부를 좀 편하게 하셔도 돼요. 자, 이제 그 아래 내용 이제 말로 했던 거 여기 정리가 돼 있으니까 살펴볼게요. 자, 지형의 특색은 모래와 자갈이 많다. 하천의 상류 지역이니까. 계곡에서 바로 막 쌓인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선앙에서는 하천이 지하로 복류한다. 지하수가 된다. 선앙에서도 당연히 계속 복류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분명히 있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지도에서는 어떻게 표시하기도 하냐면요, 점선으로 표시해요. 하천이 이렇게 흐르다가 지하로 스며들었어.
그리고 어디서 다시 이게 용천 현상이 나타나서 다시 하천이 흘러요. 그럼 그 중간에 사라졌으면 이렇게 점선으로 그리기도 해요. 이건 약간 전문 영역이죠. 넘어가고요. 그다음 선정은 물이 스며들기 전에 물을 구할 수 있으니까 곡구 취락 계곡 입구에 마을이 발달한다. 그다음 선앙은 선상지 밑으로 물이 복류하니까 지표수가 부족해서 그래서 논농사를 짓긴 힘들었고 그래서 과거에는 밭이나 과수원 등으로 이용됐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 분명히 선앙은 지표수가 부족해서 밭이나 과수원이라 그랬는데 자,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든 쌀을 먹고 싶어 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쌀 농사를 지을 수 없던 뭐 만주나 심지어 건조한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가가지고도 어떻게든 쌀 농사를 지어요. 막 물을 끌어오고 막 다른 뭐 흙을 섞고 그래가지고 자, 선상지라고 다를 게 없겠죠. 그래서 분명히 아마 과거에는 선앙에서는 밭농사나 이렇게 과수원이었겠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 논으로 바뀌었어요. 여기가 입자가 커가지고 이제 논농사를 짓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진흙 같은 거 가져다가 막 섞고 그다음에 물이 부족하니까 다른 데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지금은 논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선상지에 대해서 더 물어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배운 거랑 실제 모습이랑 좀 다를 거니까. 자, 그다음 선단은 선상지의 말단부로 용천 중요한 단어였었죠. 얘는 사실 선상지에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제주도에서 또 나와요. 제주도에서도. 자, 아무튼 그래서 취락이 입지하고요. 논농사를 했다. 지금도 하고 있다. 자, 그 지형도는 자, 우리 지리산 국립공원이 나오죠. 지리산 우리 남한에서 제일 규모가 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뚜렷하게 보이진 않아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선상지가 발달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얘는 지형도보다는 사실 위성 사진을 보면 우리 구글 어스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이기는 해요. 보여줄게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경사가 되게 급하죠. 계곡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물질들이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근데 등고선의 모양을 봤더니 얘가 약간 삐뚤삐뚤하잖아요. 그래서 등고선만 보고는 또는 지형도만 보고는 이제 정확하게 알기가 조금 어렵죠. 그리고 게다가 여기 봤더니 다 논농사예요. 다 논농사야. 그러니까 더욱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외우세요. 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리산이 이렇게 나오고 경사가 급하고 바로 옆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한 부분이 있으면 선상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얘는 위성 사진 보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위성 사진 구글 어스. 자, 얘는 다시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자, 선상지는 뭐 뚜렷한 것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뭐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제시하는 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우리 아까 지리산 있었죠. 지리산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 위성 사진으로도 보이는데 자, 여기 이쪽에 있는 회색빛이 부산이죠. 여기에 있는 회색빛이 광주예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가면 안 돼. 연결하면 가운데쯤에 살짝 위에 여기에 큰 산이 있어요. 이게 지금 지리산이에요. 지리산을 봤더니 여기 광주 시내보다 훨씬 크죠. 이게 지리산이에요. 자, 그리고 지리산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 여러분 기억나요? 선생님이 지리산에서 산악 마라톤 했다고. 그래서 지리산 산악 마라톤을 할 때 시작하는 지점에 사실 선상지가 있어요. 그리고 수업을 할 때 막 심장이 좀 빨리 뛰어요. 그때 마라톤을 하던 기억이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새벽 4시부터 이게 산을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진짜 막 출발할 때 그 걱정이 있잖아요. 앞으로 12시간을 뛰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내려올 수 있을까. 하지만 옆에서 막 사람들 막 같이 뛰어가는데 저 사람들은 잘 뛰어가는데 나는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쭉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대략 2시간 걸려요. 뛰어갔으니까 또는 빠른 걸음으로 갔으니까 2시간이고요. 평범하게 올라가면 한 4시간? 5시간? 그렇게 걸리는 코스예요. 아무튼 말이 길었네요. 자, 이제 얘를 이렇게 봤더니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거의 직선에 가깝죠.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과거에 큰 단층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여기가 움푹 꺼진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곳이 드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자, 아무튼 그래서 그 덕에 지리산이 이렇게 있고 갑자기 이제 급경사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제 평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형도에서 지금 수능특강 본문에 있는 그 위치가 여기예요. 여기. 자, 우리 지형도 보면 저수지가 하나 있을 건데 그 저수지고요. 그다음에 위성 사진에서 보듯이 네모 반듯반듯하니 지금은 다 논농사를 짓고 있죠. 일부 여기 밭도 보이기는 하지만,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입체로 보면 느낌이 좀 올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계곡에서 흘러나온 이제 물이 자갈, 모래 같은 걸 운반하다가 평지를 만나니까 여기서 부채꼴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계곡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계곡도 부채꼴로 지금 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 선상지와 이 선상지가 만나버려서 뚜렷한 부채꼴 모양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로 내기엔 좀 애매하더라.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 기억 좀 해두시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기억나요? 지리산이 엄청 커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걸쳐 있다. 전라북도는 남원, 전라남도는 구례. 이게 지금 구례 읍내예요. 구례 읍내. 나름 집이 있죠. 완전 시골이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또 선상지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거든요. 얘는 좀 뚜렷하게 보여서 보여줄게요. 근데 재밌게도 얘는 뭐 추가로 설명하겠지만 바닷가 지역에 있어요. 자, 바닷가 지역에 남해안 쪽에 가서 봤더니 사천시라고 있는데 몰라도 돼요. 뭐 동네가 이렇게 뭐 우리가 몰라도 된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한국지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물어보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지역은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관심이 있으면 잘 알아보세요. 자, 여기도 봤더니 자, 얘는 뚜렷하게 보인다 그랬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봐볼게요. 이렇게 봤더니 아까하고 좀 다르죠. 자, 여기 산에서 흘러나온 계곡물이 이렇게 쌓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지금 선상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제 어떤 학생들이 물어봐요. 아니 선생님, 분명히 선상지는 하천, 중, 상류, 뭐 상류 지역에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얘는 바닷가 지역인데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자, 합리적인 질문이죠. 그런 질문 할 줄 알아야 돼요.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 공부하면서도 계속 물음표가 들어야 되죠. 내가 아는 것과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게 나타나면. 자, 그래서 여기는 왜 바닷가 지역이냐면요. 바닷물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과거에 빙기 때는 바닷물이 지금보다 한 120m 내려갔었죠. 그렇죠? 그때 만들어진 선상지예요. 그리고 선상지가 만들어진 다음에 해수면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물에 잠긴 거죠. 자, 만약에 더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여기 물에 잠겨가지고 바다 속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혼자 이렇게 곰곰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인과 결과를 따지면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게 잘 안 되면 교사의 도움을 살짝 받고요. 그게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참 그렇지만 이게 수험생이라는 그 무게가 좀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촉박하고 약간 급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공부다운 공부를 좀 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되게 안타까워요. 좀 사람이라는 게 여유가 있어야 생각도 깊게 할 수 있는 건데 딴소리 길게 하면 안 돼. 자, 우리 침식 분지 하나 남았거든요. 침식 분지 빠르게 설명하고 오늘 강의는 일단 마칠게요. 자, 페이지를 넘겨서 침식 분지. 자, 얘도 용어부터 설명할게요. 우리 침식이란 말이 뭔지는 알죠? 침식이란 말이 뭔지는 다 알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육지에 있는 지형을 뭐 침식, 운반, 퇴적해 가지고 바꾸는 가장 결정적인 힘은 하천이에요, 하천. 그래서 여기서 설명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하천이 침식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지형인데 분지가 만들어졌다. 자, 분지는 단면도를 그리면 자, 주변은 산이에요. 산인데 산 가운데 부분에 이런 식으로 평평한 땅이 있더라. 이게 분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 설명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분지를 이제 이런 식으로만 그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해요. 옆에는 산이 아닌가?
아니에요? 자, 옆에는 다 산인데 산지 사이에 이렇게 평평한 땅이 있는 거예요. 자, 감이 오죠? 침식 분지가 중요한 이유는 주변은 다 높은 산지고 경사가 급해서 인간이 이용하기 힘든데 그 사이에 평평한 땅이 있으니, 그리고 규모가 좀 크면 도시도 이렇게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한테 중요하니까 자주 다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침식 분지가 우리나라의 또 흔한 지형이기도 해요. 흔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가 산지 지형 공부할 때 동쪽이 높게 솟았다 그랬는데 강원도 대표적으로, 강원도에는 도시가 있다 없다? 있죠. 그럼 그 도시들은 어디에 있을까? 강릉 같은 해안 도시 말고요. 물론 강릉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강릉이 왜 강릉이 거기에 있는지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 산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춘천도 있고요. 원주도 있고, 그렇죠? 바로 침식 분지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 내륙에 있는 큰 도시들 또는 유명한 도시들, 대구, 안동, 남원, 그런 도시들 대부분이 침식 분지에 있어요. 됐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얘는 어려운 건 없으니까 정리를 좀 할게요.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또 위성 사진 구글 어스 보고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해서 끝낼게요. 자, 주위가 산지로 둘러싸인 평평한 땅인데, 그리고 하천 침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왜 평평한 부분이 많이 깎였을까? 바로 암석이 두 가지라서 그런 거예요. 암석이 다르면 물에 의해서 깎이는 속도도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침식 분지에서 핵심은 차별적인 침식으로 만들어진다. 차별 침식으로 만들어진다. 됐죠? 그 다음 또 암석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암석이냐? 힌트는 이미 다 줬어요. 우리나라의 침식 분지가 굉장히 흔하다. 우리나라의 흔한 암석, 편마암, 변성암하고 화강암. 그래서 변성암은 편마암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퇴적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지우세요. 그 다음 화강암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나 끊고요. 하천의 합류 지점에서 주로 발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변성암을 1번이라 그러고 화강암을 2번이라 그럴 건데, 자, 변성암은 관련된 시대가 시원생대 기억해 두시고요. 가장 먼저 생긴 암석이죠. 자, 화강암은 주로 언제 생겼다? 중생대 중기 대보조선운동. 그리고 변성암이 원래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암석이 있는 곳에서 밑에서 화강암이 관입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침식을 받는 과정에서 분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형성 과정은 조금만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암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차별 침식이라 그랬는데, 그럼 어떤 암석이 하천 침식에 더 강할까? 어떤 암석이 더 약해서 분지 바닥이 됐을까? 자, 여러분들 하천 침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변성암이 더 하천 침식에는 강하고요. 화강암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자, 이렇게 왜 강조를 해주냐면, 또 역시 공부를 이렇게 깊게 하는 친구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해요. 어떤 의심이냐면, 아니 선생님, 침식 분지에서 분명히 화강암이 약하다면서요. 많이 깎인다면서요. 그런데 왜 돌산이 있냐고요. 돌산이. 왜 관악산은 높게 솟아있냐고요. 선생님한테 따지듯이 오는 학생이 지금까지 없었네요. 근데 당연히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질문이잖아요. 화강암은 물에 잘 깎인다는데, 침식이 잘 일어난다는데, 침식 분지를 했는데 왜 돌산이 이렇게 뾰족 솟아있냐 이거죠. 포인트는 하천 침식이에요. 물이 많이 있을 때는 화강암이 상대적으로 빨리 깎이지만 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런 풍화나 침식에 강해요. 화강암이. 됐어요? 물이 포인트예요. 물이. 그래서 자, 여기서 끊으라고 했던 이유는, 자, 두 가지 암석이 이렇게 있는 곳에서 일단 만들어지는 거고요. 두 가지 암석이 있으면서도 물이 많으면 침식 분지가 잘 만들어지겠죠. 뚜렷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하천의 합류 지점이라고 표현한 건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침식 분지가 하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어서 그래요. 조금 이따가 위성 사진 보여줄 건데 춘천이 그렇고요. 대구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 체크 좀 해주세요. 자, 이제 밑에 있는 3번, 4번 하기 전에 이게 모식도를 좀 간단하게 볼게요. 모식도. 자, 침식 분지의 어쨌든 형성 과정을 보면, 자, 시원생대의 변성암, 물론 변성암이라 그랬지만 사실 화강암이 관입하기 전에는 변성암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원래 이렇게 다른 암석이 있었는데,
지하에서 마그마가 이렇게 밀고 올라오고 나중에 화강암이 식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당연히 얘가 이제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땅도. 근데 부풀어 오르는데 우리가 암석은 탄력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강암이 이렇게 올라오는 곳에서는 암석이 되게 많이 깨져요. 많이 깨져요.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고 물이 흐르는 과정에서 여기보다는 여기가 먼저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먼저 깎여 나갈 때 나가고 났더니 이제 화강암이 지표면에 드러나는데 근데 이제 이미 주변에 비해서 여기가 얘가 깎여 나가고 나면 얘가 먼저 틈이 많아서 깎여 나가고 나면 화강암 쪽으로 이제 물이 모여서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천이 화강암을 더 많이 깎기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런 암석에 비해서. 자, 그 결과 원래는 자, 화강암이 이렇게 있었을 거고요. 변성암도 이렇게 있었을 건데 위에 부분 깎여 나가고 화강암도 깎여 나가고 화강암이 더 많이 깎여서 이제 화강암이 비교적 평탄한 이렇게 지형을 이루게 됐다. 지금 얘는 지금 단면도를 나타낸 거고요. 됐죠? 그리고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뭐 뻔해요. 자, 이거 글씨 지우고요. 변성암 대신에 A, 여기 화강암 대신에 P. A가 오래됐냐, B가 오래됐냐. 됐죠? 그 다음에 A가 하천 침식에 강하냐, B가 하천 침식에 강하냐. 맨날 물어봐요. 자, 우리가 하천 침식에 강하다, 단단하다. 얘를 경암이라 그러고요. 단단할 경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침식에 약한 걸 연하다, 연암이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충적층도 있는데 충적층은 자, 우리가 퇴적이랑 비슷한 말인데 자, 퇴적보다는 조금 작은 개념이에요. 자, 퇴적은 원인을 따지지 않고 뭔가 쌓이는 걸 퇴적이라 그래요. 바람이 사막에서 모래를 이렇게 날려가지고 모래가 쌓였어요. 퇴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충적은 얘가 이제 한자를 보면은 물수변이 들어가거든요. 삼수변이. 그래서 얘는 물에 의해서 쌓인 걸 퇴충적이라 그래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침식 분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하천 침식이 주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지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 평지에서는 물이 천천히 흐르니까 범람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범람원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도 나와요.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고요. 변성암이 제일 먼저 생겼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화강암이 두 번째로 생겼겠죠. 그 다음에 화강암 위에 세 번째 이 충적층이 가장 최근에 생겼겠죠. 됐죠?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하늘에서 봤을 때 암석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자른 거고 지역은 지금 춘천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A 글씨가 써 있는 곳은 변성암, 편마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점점점점 돼 있는 건 화강암. 그 다음에 여기는 대체로 평탄하니까 화강암 위에 충적층이 지금 쌓여 있는 거고 급경사, 여기는 완경사, 평평한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림은 없지만 주변은 지금 변성암으로 이루어진 산지, 평범한 강원도 지역이에요. 됐죠? 완벽하죠?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여러분들 이해는 다 했을 것 같고 이제 정리할게요. 자, 이런 침식 분지는 주거 및 농경지의 중심지로 발달한다. 주변은 다 산이고 여기에 평지가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지역은 이제 여러분들 위성사진 보고 외우시면 되는데 춘천, 강조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낙동강 유역에 대구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창은 나와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거창이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뭐 특징은 뚜렷하긴 하지만 워낙 유명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양구 별표 좀 해주세요. 양구가 제일 자주 나와요. 자, 우리 양구 한 번 나왔었는데 우리 한국지리에서 어디서 나왔냐면은요. 우리나라 위도 범위, 그 다음에 경도 범위,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배꼽 축제, 한반도 그런 땅덩이가 있었잖아요. 거기가 양구예요. 자, 물론 이제 침식 분지는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이제 휴전선 근처긴 한데 양구가 우리나라의 중심이고요. 위도 경도를 따졌을 때 수리적으로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그 양구에 행정구역상 양구에 되게 유명한 침식 분지가 있고요. 워낙 유명해가지고 해안면이라고 행정구역 이름도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양구군 해안면에 되게 뚜렷한 침식 분지가 있다. 됐죠? 자, 이제 얘는 좀 이따가 우리 그 지형도 있잖아요. 지형도 보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은 일단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도 필요한 건 짧게만 이야기해 줄게요. 자, 이제 우리가 침식 분지,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낮은 땅이다 보니까 독특한 기후 현상이 나타나요.
자,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단어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기후 단원에서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 결과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 안개가 자주 껴요. 자, 그러면 이제 기온 역전 현상이 뭐냐? 그것만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보세요. 여기가 지금 지표면이에요. 지표면이고, 자, 우리가 공기의 온도를 보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죠. 그건 알고 있죠. 왜 그러냐면, 자, 태양빛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지구의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건데 그게 가장 큰데, 자, 태양이 공기를 이렇게 지나올 때는 공기는 투명하니까 여기 땅을 먼저 가열해요. 땅을 먼저 가열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오는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부르죠. 중학교 과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데펴지고 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주 공간으로 지구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서 공기를 데피는 거예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럼 당연히 지표면이랑 가까운 곳하고 지표면에서 먼 해발 고도가 높은 곳하고 어디가 더 기온이 높다? 당연히 여기 1번 지역이 기온이 더 높은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그래서 추운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데 어떠한 이유에서건 지표면보다 위에 쪽이 기온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 걸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부른다. 너무 깊게 나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용어 정도만 이런 게 있어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안개가 자주 낀다. 침식 분지에서는 그 정도만 지금은 외워두세요. 나중에 분명히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지을 때가 됐죠. 지형도 볼게요. 자, 지형도를 봤더니 얘는 선상지 지형도거든요. 여기 급경사,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등고선 이렇게 보여요. 이 등고선 모양, 등고선 보이죠. 110m, 100m, 90m, 80m. 그 다음에 여기는 그나마 특징이 뚜렷하게 그나마 남아 있어서 과수원 반농사 선단에 가서 봤더니 이제 논도 나타나죠. 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A는 선상지의 일부다. 넘어가고요. 자, 이제 얘가 양구에 있는 해안면에 있는 침식 분지를 나타낸 거예요. 자, 포인트는 주변은 산지인데 산지는 해발 고도가 높고 경사가 급하겠죠. 등고선이 되게 좀 좁아져. 그리고 해발 고도를 봤더니 1000m, 800m, 600m, 가운데는 이제 500m는 없으니까 600m와 500m 사이가 될 텐데 여기는 지금 등고선의 간격이 넓죠. 상대적으로. 그쵸?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앞에서 우리가 고위평탄면 설명할 때 지형도만 보면 얼핏 보면 고위평탄면하고 침식 분지하고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럴 때는 해발 고도를 직접 보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고위평탄면은 급경사, 산 정상 부분이 평탄하니까 예를 들면 700m, 800m, 900m, 1000m 높은 지점의 등고선 간격이 넓은 거고 얘는 1000m, 800m, 600m 해발 고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 이렇게 지금 등고선 간격이 넓은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체 침식 분지 모양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제시할 수도 있어요. 보는 방법은 똑같아요. 뭐 1000m, 800m, 600m 해발 고도가 낮은 곳이 평탄하다. 침식 분지예요. 해발 고도가 포인트예요. 그리고 등고선의 간격은 급경사냐 완경사냐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꽤 많아. 첫 번째, 역시 고위평탄면하고 비교를 했던 건데 침식 분지는 뭐가 침식했다? 하천. 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예요. 주변보다 낮으니까 물이 모여서 흐르겠죠. 고위평탄면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이 지형도에서 봤더니 얘가 지금 하천이거든요. 하천 물줄기 보이죠? 여기도 지금 물줄기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물줄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큰 것만 표시를 한 거고 자그마한 물줄기는 훨씬 많아요. 그리고 여기 지형도에서 여기 평행한 두 이렇게 쌍선 있죠. 근데 얘는 폭이 일정하잖아요. 이런 건 도로의 도로. 이게 약간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얘는 도로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구불구불하다. 물론 얘도 넓어지면 강이 커지면 두 줄로 표시하기도 하지만 자, 얘는 하천이고요. 됐죠? 그래서 침식 분지 지형도에서는 하천이 반드시 나온다. 자, 그런데 보세요. 침식 분지인데 주변은 높은 산지고 가운데가 낮다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주변은 다 높고 가운데가 낮다. 그럼 빗물이 가운데에 모여가지고 호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호수라고 하지 침식 분지라고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침식 분지는 잘 보면 한쪽이 열려 있어요. 한쪽이 열려 있어서 자, 이 지형도에서는 여기 당물골이라 그래서 물이 지금 빠져나가는 곳이 여기 부분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요. 자, 이제 여기 지형도는 좀 복잡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물이 빠져나가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바로 이어서 볼게요. 자, 아무튼 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뚜렷한 양구군에 있는 침식 분지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참고로 여기에 이렇게 휴전선이 지나가요. 굉장히 북쪽에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행을 갈 수 있긴 하지만 가려면 좀 멀리 가야 돼요. 휴전선 근처다. 강원도 휴전선. 자, 그러면 이제 구글 어스를 보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침식 분지는 이제 모양이 되게 뚜렷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일단 위성 사진에서 침식 분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냥 짧게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주변은 산인데 농사 짓고 있죠. 여기가 경상남도 거창이에요. 거창. 이렇게 봤더니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침식 분지. 가운데는 화강암, 주변은 변성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모양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여기도 이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요. 아, 침식 분지구나.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데도 이런데도 아, 침식 분지구나. 여기도 침식 분지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꽤 큰 도시가 있는데 낙동강과 지금 다른 하천이 만나니까 물이 풍부한 곳이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침식이 일어나서 도시가 있는 거거든요. 대구. 물이 풍부하니까 많이 깎여서 침식 분지의 규모도 크다. 대구고요. 자, 이렇게 더 올라가면 여기가 안동인데 자, 안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기에 물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댐을 막아놨지만 물이 이렇게 오잖아요. 두 하천이 합류하는 지점이니까 침식이 잘 일어났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뚜렷하진 않지만 뭐 이런 데도 침식 분지고요. 뭐 이런데 다 침식 분지예요. 여기도 침식 분지예요. 여기도. 그러겠죠. 여기는 참고로 대전이에요. 대전도 분지 안에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 뚜렷해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곳은 누가 뭐래도 여기죠. 여기. 자, 우리 서울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가 지금 경기도 강원도예요. 그래서 서울보다는 약간 북동쪽에 있는데 강원도가 시작하는 부분 거기에 춘천이 있어요. 자, 춘천은 여러분들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 우리 막국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닭갈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 공무원들이 많다. 그 다음에 침식 분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다시요. 우리 위성 사진을 좀 평면으로 볼게요. 여기는 북한강과 소양강이 지금 만나고요. 그 다음에 북한강댐과 소양강댐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커다란 지금 호수가 있죠. 그리고 또 춘천 바로 아래쪽에는 의암댐이 있어서 춘천이 원래 이렇게 호수가 크진 않았어요. 한강 물줄기가 있었던 건데 지금 이렇게 물이 차올라서 커다란 호수가 만들어져 있죠. 자, 그래서 춘천을 그래서 다른 말로 호반의 도시라고 불러요. 호반은 호수 옆에 있는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수의 도시, 그럼 물이잖아. 그러니까 물의 도시가 아니고 호수 옆에 있는 호반의 도시라고 한다. 호반. 기억 좀 해주세요. 그런 용어가 나온 적도 있어요. 아무튼 춘천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돌리더라도 굉장히 지금 이렇게 침식 분지 모양이 뚜렷하죠. 그렇죠? 그래서 주변은 다 이렇게 산지인데 여기도 침식 분지가 조그만한 게 있네요. 여기에 커다란 침식 분지가 있는 이유는 한강이라고 하는 큰 물줄기가 있으니까 두 하천이 합류하니까 이렇게 커다랗게 뚜렷하게 침식 분지가 만들어졌다. 춘천 체크하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 더 상류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자, 여러분 위치 파악할 수 있도록 한반도 보여준 다음에 춘천이 이렇게 있고요. 자, 태백산맥이 여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더 상류로 올라가면 산지는 많아지고 해발고도는 높아지고 그 다음에 또 침식 분지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여기예요. 여기. 자, 얘는 춘천보다도 더 뚜렷하죠. 그리고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산지고 가운데는 분명히 해발고도가 낮고 평평한데 여기 봤더니 지금 이렇게 도로 같지는 않고 여기가 뭔가 이어져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침식 분지에 있는 하천이 빠져나가는 곳이에요. 확대해 봤더니 계곡 맞죠?
자, 아까 지형도에서 당물골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만약 여기도 막혀 있으면 여기는 호수가 만들어져 있겠죠. 자, 아무튼 다시 이렇게 돌려서 보도록 해도 정말 뚜렷하죠. 됐죠? 여기가 당물골이네요. 딱 보이죠?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곳. 여기가 침식 분지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뚜렷한 침식 분지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당연히 잘 모를 텐데 우리가 한국 전쟁 때 6.25 때 미군 애들이 여기에 온 거예요. 여기 와서 봤더니 정말 커다란 그릇처럼 지금 이게 움푹 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자기 나라에서 쓰는 그렇게 커다란 그릇을 펀치볼이라고 부르거든요. 펀치볼. 그래서 와서 봤더니 펀치볼하고 똑같이 생긴 지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펀치볼이라고 그래요. 펀치볼.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아무튼 얘는 그래서 휴전선이 지나가고 강원도 양구에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침식 분지다. 됐죠?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살짝 다시 보여주자면 여기도 양구거든요. 여기 이제 양구 읍내 쪽이고 우리 한반도 지형 모양 여기가 배꼽 축제를 여는 곳. 그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정말 짧은 설명 하나만 할게요. 자, 여러분들 침식 분지는 당연히 지역에 따라 규모가 달라요.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물이 많으면 침식 분지의 규모도 커지겠죠. 자, 하나의 하천이 있어요. 한강이 있어요. 한강 상류, 한강 중류, 한강 하류. 어디에 있는 침식 분지가 더 규모가 클까? 당연히 하류로 갈수록 대체로 침식 분지의 규모가 커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양구보다는 여기 춘천이 더 규모가 크고요. 그 다음에 춘천보다 한강 하류 쪽에 있는 이 분지가 규모가 더 커요. 이 분지는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산으로 거의 둘러싸여 있고요. 이쪽이 열려 있긴 하지만 여기도 침식 분지예요. 자, 물론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자, 여기 서울도 침식 분지예요. 분지 지역이에요. 여러분 날씨가 좋은 날 남산에 올라가 가지고 사방을 삥 둘러보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보여요. 여기에 있는 건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렇게 뭐 관악산, 뭐 청계산, 이쪽으로 뭐 남한산성 해가지고 서울 둘레가 산으로 삥 둘러싸여 있다. 됐죠? 여기까지 하면 우리 침식 분지까지 끝났고요. 하천 지형도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복습 좀 잘 해주시고요. 이제 전혀 다른 주제로 하천 지형으로 다음 영상으로 찾아볼게요. 자,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수고했습니다.